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작가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은 그 위키에 대문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알찬 글은 올림픽이고 좋은 글은 고래자리 타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의 좋은 글 고래자리 타우가 흥미를 끌어서 한번 이것을 해설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게 왜 흥미롭냐면, 고래자리 타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지구로부터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항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성은 우리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지구로부터 12광년 떨어져 있는 고래자리에 있는 항성이에요.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별.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이죠. 근데 지구로부터 12광년 떨어져 있다. 12광년이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빛의 속도로 12년이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별이고 별이다. 여러분, 12광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스케일에 있어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예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죠. 예.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죠. 지구를 1초에. 그런데 그 속도로 12년을 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천문학적인 스케일에서 보면 천문학적인 스케일이에요. 12광년은요 사실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점이 아니라 더 큰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성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항성에 있는 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처럼 지구와 같은 행성을 거느리고 있고, 생명체가 있을 만한 행성,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높은 그런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러한 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이 도대체 왜 생명체를 품고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나, 이거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만 있고요. 개요만 읽고 저쪽에서 여기 행성 및 생명체 탐사 부분만 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래자리 타운은 지구로부터 12광년 떨어져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과 같은 지형 호별이며 질량은 태양의 78% 정도이다. 그러니까 태양에 비해서 한 80% 정도 된다니까 태양보다 작다는 얘기죠. 태양보다 작은데 태양이 8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별의 활동은 태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하대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태양이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흑점도 있고 가끔 홍염이라는 것도 있어서 있고, 뭐 자기 폭풍 같은 걸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태양이 사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 고래자리 타우의 항성은. 그 다음에 타우 주변에는 지구의 카이퍼 벨트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해성 같은 어떤 그냥 가스, 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돌덩어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이렇게 구름처럼 흩어져 있는 그러한 벨트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타우 주변에는 이 지구에 비해서 질량의 10배에 이르는 먼지 원만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겠습니까? 많은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만약 타우 주변을 도는 지구형 행성이 있다면 행성이 먼지 원만의 물질과 충돌할 확률은 태양계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렇겠죠. 왜냐면 밀도가 높으니까, 그 카이퍼대에 있는 먼지 원만의 밀도가 높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타우에는 우리 태양계의 목성처럼 내행성 궤도로 향할 소행성들을 붙잡을 질량 큰 행성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태양계 목성이 굉장히 질량이 큰 그런 행성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끌려 들어와서, 그러니까 해성이 이렇게 끌려 들어와서 지구로 향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목성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성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질량이 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태양계에서 이 내행성에 있는 지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성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없대요. 이 타우에는. 그러니까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충돌도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것인가 좀 굉장히 지구에 비하면 위험하고 황량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고, 타우 주변을 도는 지구형 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체가 안정되게 진화할 시간을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구형 행성이 있어도 이렇게 자꾸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해성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마치 달처럼 지금 달 보시면은 충돌이 많아서 크레이터 같은 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생명체가 진화할 충분한 시간 이런 걸 확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모르는 일이죠. 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또 이러한 점을 빼면 타우는 유사 태양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식 행성들의 생명체가 자라날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 별은 세티 계획에서 지목한 생명체가 있는 행성을 거느릴 만한 유력한 존재로 지목되어 왔다. 그렇죠? 이 세티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외계의 지적 생명을 탐사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아주 큰 전파 망원경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미약하나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는 12광년 떨어져 있는 짧은, 네, 저기 가까운 항성이기 때문에 제일 그나마 뭐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들이 가장 빨리 닿겠죠, 그나마.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저희 그 짧은 거리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사 태양이 있고 자식 행성들 생명체가 자라날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 하나.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타우 주변에 지구형 행성이 있을 확률은 적지만, 하지만 2012년에 타우별 주위에 슈퍼지구급 행성 5개가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행성은 빛을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성에 비해서 관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발견되면 되고 그것의 거리를 추정하면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만한 적당한 거리,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뭘까요? 아마 물이 액체 상태로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생명체의 기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추측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봤고요. 우리 여기서 목차에서 그거나 한번 봅시다. 그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번 항목만 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 전에 보시면 태양이 왼쪽에 있으면 태양은 태양보다 한 80% 정도 크기죠. 조금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양은 이렇게 흑점도 있고 뭐 홍염 같은 게 있어서 아주 역동적인데, 이거는 조금 조용한 항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 및 생명체 탐사를 한번 볼게요. 고래자리 타우에 대한 연구 의욕을 발생시키는 근본 요인은 타우가 태양과 비슷한 별인데다가 별 주위에 생명체가 살 법한 행성이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여러분, 항상 인간도 생명체이고 또 지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행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생명체, 이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시면 그 목성의 위성 중에 유로파라고 하는 위성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화제가 되죠. 항상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태양 비슷한 별, 유사태양, 쌍둥이 태양, 이 셋은 구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래자리 타우는 앞의 세 개념 중 질량 및 낮은 변광도, 상대적으로 낮은 중원소 함량을 고려하면 두 번째 유사태양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네요. 유사태양, 이게 더
태양과 비슷한 항성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쌍둥이 태양은 유사 태양보다는 더 태양과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는 거의 비슷한 거, 완전 비슷한 거고, 유사 태양은 조금 비슷한 건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태양과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대중문화나 과학 양측에서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몰랐네요. 이런 타우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줄 몰랐네요. 그 다음에 고래자리 타우는 시선 속도 관측을 통한 행성 탐사의 대상 중 하나였다. 시선 속도 관측이라는 처음 들어봅니다. 한번 봅시다. 항성 주위에서 어떤 주기적인 시선 속도 변화량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목성보다 가까운 거리 내에서 무거운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여러분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저기 보면 시선속도 변화량이 정확한 개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제 생각입니다. 잠깐 나중에 또 자세히 또 확인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태양과 같은 이게 항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내는 항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행성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빛을 내니까 보이잖아요. 관측이 가능한데, 이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존재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지금 이 항성의 중력에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구형 행성이 이렇게 공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공전하면은 어쨌거나 만류 인력이니까 이것이 또 항성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할 거 아닙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 태양이 조금씩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쪽으로 이렇게 또 회전할 때마다 끌어들이게 되니까 이게 조금씩 좌우로 흔들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시선 속도 변화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선 속도 변화량은 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성처럼 큰 행성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릴 텐데, 변화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목성보다 가까운 거리 내에 무거운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거 다시 확인해서 또 확인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보시면 또 어쨌든 더 정교한 관측기들이 개발되었으나 이들을 통해서 타워를 관측해도 무거운 행성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측기기가 더 정교해질수록 타워별이 5년 주기로 11m/s 시선속도 변화, 아주 미묘한 차이죠. 엄청 11m/s면 하나겠죠. 예, 그래서 타워 주위에는 뜨거운 목성은 없으며 공전 주기 15년 이하의 목성 정도 질량 이상의 행성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목성 같은 그러한 공전 주기가 15년 이하 되는 그러한 것의 질량이 없다. 그런 행성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허블 우주망원경에서 이렇게 우주에 그거죠. 이렇게 딱 띄워놓은 아주 우주에다가 이렇게 망원경을 띄워놓으면은 지구의 대기 같은 것에 방해를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구름도 없고. 예. 그래서 이렇게 허블 우주망원경을 설치해놨는데, 이거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 중에 하나가 고래자리 타워를 도는 희미한 천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원경의 분해능 한도 내에서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어두운 지구의 행성은 어두우니까, 예,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예.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오직 가스 행성 및 갈색 외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줬을 뿐, 지구나 금성처럼 작은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쵸? 여러분, 가스형 행성이나 갈색 외성이나 가스가 막 엄청나게 충돌하거나, 하면은 좀 빛이라든지 어떤 신호들이 나오겠죠. 예, 근데 그러한 것들도 없고, 갈색 외성 같은 것들도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줬는데, 지구나 금성처럼 작은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작으니까 더 발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 뜨거운 목성이 항성 가까이 있었다면 이들은 항성 근처를 돌던 지구형 행성의 궤도를 망가뜨려 생명체 발생 가능성을 낮췄을 것이다. 오히려 뜨거운 목성이 항성 가까이 있었다면 지구형 행성의 궤도가 이제 엉망진창이 돼서 어떻게 뭐 그렇겠죠. 그래서 생명체 발생 가능성을 낮췄을 것이다. 하지만 따라서 가스 행성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지구 비슷한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중원소 함량이 높은 별 주위에는 해성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은 별 주위에는 행성이 있을 확률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원소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원소인데 수소나 뭐 헬륨 같이 가벼운 원소들보다는 중원소 확률이 높아야 암석형의 어떤 그러한 지구 여러분 지구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잖아요. 우라늄도 있고 방사성 원소들도 있고 철도 있고 뭣도 있고 납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원소 확률이 높을수록 별 주위에 행성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꺼운 먼지와 원반이 있다는 것도 항성 가까이에 암석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원소가 있어야 되고 무거운 원소, 무슨 탄소, 뭐 6번 탄소부터 시작해서 7, 8번 산소 뭐 이런 것이 다 있어야 그래도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질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두꺼운 먼지 원반이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암석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또 반대로 뭡니까? 그 달 보면 크레이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뭐냐면 그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해성과 그래서 또 오히려 반대로 행성이 폭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 지구도 원시 상태일 때 계속 엄청난 충돌이 해성들과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에너지원이 되고 그런 어떤 해성의 충돌 이런 것들이 그 지구 내부의 내핵, 외핵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 상태가 되어야 그래도 생물이 존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만약 행성이 발견된다면 이후의 연구 방향은 이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물과 대기가 존재하는지를 충분한 해상도의 망원경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된다. 그렇죠. 만약에 행성이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확하게 타겟을 설정해서 이 위치쯤에 행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그 정확한 궤도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물리학적 지식을 통해서. 그러면 그 위치에 해상도가 좁고 특수한 어떤 망원경 같은 것, 그 타겟을 캐치낼 수 있는 그러한 망원경을 디자인해서 그것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행성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구산소가 생명체 존재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처럼 무기성의 대기 조성은 원시 생명체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외계 생명체 관측 계획으로 꼽을 수 있는 오즈마 계획 세티, 여기서 보면 어떤 외계체 지적 생명체가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는데 프랭크 드레이크가 이 계획을 주관했는데 그는 고래자리 타우와 엡실론을 최초 목표로 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두 별 모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태양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태양과 비슷한 어떤 그러한 항성인데다가 행성도 존재할 가능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목표로 설정해서 아마 전파 망원경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향했겠죠. 예. 하지만 200시간에 걸친 관측에도 불구하고 인공적 신호는 감지된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고래자리 타워에 지성적인 생명체가 있어야 인간 정도가 되는 두뇌를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고도의 지성적 존재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전파 신호를 그렇게 해야 감지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더 원시적인 생명체,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희박한 확률일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존재할, 인간형의 어떤 그런 지성적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인공적 신호가 감지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타우에 생명체가 존재하더라도 막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외계인 같은 그런 고도의 지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있으면 그것이 있어도 그 정도만 있어도 대단한 발견이 될 것이다. 예,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고래자리 타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상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